네, 오는 23일과 25일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일 바로 이제 출국을 할 텐데요.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의 날입니다. 이제 한일 특집, 오늘 한일 정상회담 특집으로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서영원 대사님 그리고 양기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길 힘들진 않으셨고요. 편하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 분 같이 인사하셨고 지금 전화 연결 대기로 나가오 가주후미 교도통신 서울지국장이 전화 연결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전화 연결로 현재 대통령실 출입 기자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라던가 앞으로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같이 이야기 전문가 분들과 소회를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 지금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나가오 가주미 교도통신 서울지구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구장님, 일본 현재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원래 그 안보 문제의 전문가로서 일본이 왜 그 전쟁을 해야 했을까라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예, 그런 문맥에서 이번에 그 전후 80년을 계기로 그 반성이라는 즉 교훈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에 좀 언급을 하고 싶어 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자민당의 보스파에서는 반성에 계속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인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담화까지는 내지 네. 않고만 주도사에서만 언급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현지에서는 분명히 이제 비판이 예상되는 발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이시바 총리가 일본 내 입지가 좀 위험한 상황 아닌지, 왜냐하면 이번에 참여 선거에서도 좀 졌기 때문에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알기로는 거기까지는 지금 그 발언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은 좀 접한 적이 없습니다. 네. 7월에 그 참여원 말씀하셨다시피 패배한 이후에 퇴진론이 많이 커졌습니다만 지금 약간 그 소강 상태라고 할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퇴진을 주도하는 그 각 파벌의 그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뭐 아베파의 그 스캔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시바 정권의 그 계속되기를 그 원하는 여론도 일정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그 일본에서 그 아프리카 각국을 초대한 그 국제회의가 있었고, 지금 23일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이 시기에 그 퇴진하는 것은 약간 좀 실제로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에 차기 총리 후보 1, 2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고이즈미 신지로 상이라던가 다카이치 상이 있을 텐데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물들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이즈미 신지로 씨는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고, 네, 그렇죠. 이전에도 사실은 그 환경 담당 그 대신을 했던 네, 그렇죠. 2020년과 지금은 농림부 21년에도 맡고 계시고, 네. 같은 날에 그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카이치 씨도 뭐 한국에서 잘 보스파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도 자민당의 보스계 그룹의 그 고문을 맡고 있고, 예, 이번 참배 때도 원래 이런 참배가 그 외교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시바 총리 이번 추도사에서 반성 언급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건 침략, 그럼 가해 이런 표현, 그 직접적인 사과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존재하는데요. 그 자민당의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야스쿠니 신사의 본인이 그 공물을 범납한 것도 그런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시바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물론 직접 참배는 안 했죠. 본인은 그렇지만 그 공물을 그 복납했다.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과연 반성은 언급했지만 진정한 사과가 맞느냐 이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약간 달리 진정한 반성을 표하기 위해서는 그 신사와는 전혀 그 일절의 관계도 단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은 약간 거기까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의 평가가 궁금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좀 어떤가요?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 시절에 일본에 대한 약간 강한 발언이 보도되어 왔기 때문에 약간 그 반일적이라는 그 시각이 많이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대통령 선거 그 기간 중이나 지금 취임하신 후에는 일관하게 그 한일 관계를 중요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셔서 약간 평가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나가오 지국장님께서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이시기도 하고 지금 한국에 3년째 근무를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셨잖아요. 지국장님 개인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지를 하면서 뭐 가끔 내려오셔서 그 한국 기자분들이랑 그 원활하게 그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몇 번 저도 직접 봤습니다. 예, 아마 기자분들 그 옆에 앉아서 뭐 같이 사진 찍거나 뭐 본인의 말씀으로 본인의 구상을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시는 것은 좀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건 2년 전에 지금 대통령일 때뿐만이 아니라 2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일 때요. 지국장님 단식 농성장에도 그때 방문을 하셨었죠. 맞나요? 네. 예, 의원이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된 그 변호사님, 전수미 변호사님의 덕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예, 네. 그때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그때는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문제가 이슈였던 시절이었고, 그렇죠. 예, 일본 언론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지적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외국의 기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말씀으로 본인의 그 사고 방식을 직접 전달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강하게 느꼈고, 네, 정치인의 스타일을 그때 많이 느끼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본 정치인과 다른 면모의 이제 새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 23일로 앞두고 있고, 그 지국장님 오늘 출국하시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일본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뭐 K-팝이나 한국 문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은 아직 많습니다. 이번은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 이시바 총리의 회담은 두 번째지만 그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계기가 되는 회담인 만큼 아마 국민들이 국민 그 한국과 일본의 그 국민 관계가 또 활발해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 관광업체든 그 한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또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관계자분들도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일 교류가 계속 많다 보니까 그런 소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바로 출국하셔야 되는 출국 직전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신 나가우지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끊겠습니다. 네, 같이 한일 정상회담 특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서 내주 초 이제 한미 정상회담 25일 날 할 텐데요. 관심이 있었으면 초미의 관심사 바로 강경화 주미 대사, 그다음에 이혁 주일 대사가 내정이 됐다고 발표를 했죠. 두 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좀 이 분들을 이혁 주일 대사를 임명한 거, 강경화 주미 대사 임명한 거 이게 대통령의 어떠한 메시지, 의중이 담겼다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주미 대사와 주일 대사는 주로 정치적 비중이 큰 분들을 임명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두부 강경화 전 장관과 이혁 대사를 임명한 것은 그만큼 실무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혁 대사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예, 주일 대사로 이혁 대사를 임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혁 대사는 외교부 내에서도 네. 유수의 일본 통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뭐 2등 서기관에서부터 네. 공사까지 네. 두루 일본에서 근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일본 내에 많은 그 인적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네. 이 시기에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한미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대사들을 내정을 한 게 그게 이제 외교상의 어떠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될까? 그리고 이번에 임명하신 분들 몇 명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해외 32개 공관장들이 지금 부재 상태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물론 이제 그것은 내란이라는 특별한 사정에서 전임 그 특임 공관장들이 전부 다 지금 귀국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네. 돌아와 있는 상태이고, 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30개 이상의 공관이 공관장 부재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죠. 정상적이지도 않고.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미 대사로 그다음에 이혁 전 대사를 주일 대사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강경화 장관께서는 이제 아시아 소사이티 그거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인이 많고 그렇죠. 또 이제 회장을 유엔에서도 지금 예, 굉장히 많은 지인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지금 회장 하시면서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원래 이혁 대사는 원래는 이제 그 베트남 대사, 필리핀 대사였기 네. 때문에 네. 일본 쪽이보다는 오히려 좀 동남아에 가까워요. 네, 그런 데서는 약간 조금 물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약간 좀 우회다는 생각도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재팬 스쿨 출신 아니신가요? 재팬 스쿨은 맞습니다. 재팬 스쿨은 맞지만 네. 이제 지금까지 한 경험으로 본다면 대사 대사로서의 경험은 이제 경험. 동남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필리핀은 이제 저 동남아 국가에서만 네. 두 번 대사라고 이제 외교 생활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퇴임한 상태에서 다시 임명이 된 거거든요. 뭐 외교부에서 주일 대사는 역시 일본에서 많은 이제 외교관으로서 경력을 쌓고 다른데 대사를 어차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일 대사로 커리어 중에서 주일 대사로 임명되려면 그러니까 꼭 그 일본을 뭐 떠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 관련 포럼이라든지 뭐 한일 미래 포럼. 컬럼 뭐 리스트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슈가 되는 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요 지금까지 한미보다 한일을 먼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미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이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야 이제 상당히 좀 일본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네.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한데 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전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관께서도 조현 장관이 일본 먼저 방문하셨고 그렇죠. 전화도 일본 먼저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제대로 한 경우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베트남 말고는 이 캐나다에 있었던 이제 이시바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상당히 좀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예. 조현 장관 미국 먼저 가셨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일본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쪽에서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네네. 또 미국으로 봐서도 이제 일본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친중 정권이다. 이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식 같은 것도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약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이게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기보다는 네. 한미 정상회담이 메인이고 물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너무나 큰 그 숙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약간 조금 뭐랄까 여기에 이제 조금 거기에 사전 회담 정도 해당하는 그런 점에서는 비중이 생각보다 아주 커지지는 않는 그런 정도가 지금 인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례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전략적 측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시바 총리는 2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먼저 트럼프를 만난 그런 소회라든가 전략적인 거를 가다듬어서 이시바 총리를 통해서 가다듬어서 한미 정상회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전략적 측면으로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이제 우리 언론하고 주로 일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각국 정상들의 경험과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그간 면밀히 네. 분석하고 검토해 왔고 거기에 따른 경험이 대응을 이제 숙고해 왔기 때문에 뭐 구태여 그 일본 총리의 뭐 조언을 받기 위해서 먼저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미국은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통의 동맹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을 보는 시각은 우리나 일본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한일이 협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아시아의 입장을 전달하고 뭐 또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는 것은 과거에도 쭉 있었습니다. 특히 6자 회담 경우에는 네. 뭐 그 당시에는 워싱턴을 가기 전에 동경을 경유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어떤 뭐 격언 같은 게 네. 그때 외교가에 있을 있었고. 정도였습니다. 예. 네, 특히 이번 어제 떴던 요미우리와의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왜냐하면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합의에 대해서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니겠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과거에 뭐 박근혜 그다음에 그 윤석열이 했던 거에는 뒤집을 생각은 없다.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제 그것은 뭐 외교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것은 이제 정부끼리 약속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 조사 TF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 과정을 검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1월달에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일 간 합의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지금까지 합의를 뒤집거나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건 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채무 변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것을 한국 측이 새로 뒤집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채무 방식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대로 준수를 하되 네. 나머지 사법부 과정이 있거든요. 네. 나머지 사법부 과정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오히려 또 중시하다고 생각한 게 먼저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일본에게 진심 어린 위로하고 사과를 해라. 네. 라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 이 부분이 더 허들이 높습니다. 일본 네. 측이 받아들이기에.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위안부도 사실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일본 이게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아베가 그런 그 정부 담화를 냈거든요. 70년. 예, 내각 결정을 냈습니다. 가그 결정을.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는 그때는 식민지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네. 강제라는 권한은 없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는 사실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아쉽죠. 벌써 지금 정오기억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네. 도대체 이게 윤석열 정부하고 다른 게 뭐냐,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게 뭐냐 해가지고 벌써 지금 굉장히 성명서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국내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말씀하신 건데 일본 측에서 본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라. 이것은 허들이 높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강제징용 자체 인정해라.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다한 사죄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일본 측이 제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사죄가 뭐냐? 그걸 제시해라. 이게 일본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야 될 그 사과의 기준, 그것은 뭐라고 보세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과거 합의를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 과거사 문제,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종결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앞으로 보다 나은 그 합의에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좋은 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는 수없이 사과를 했다. 이제 그것은 뭐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뭐 고노 다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이제 담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담화를 이제 그런 사과를 전반적으로 다시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그 이제 용서라든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 그것을 이제 그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은 국가 전체로서 사과라기보다는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그 사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본에서도 진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을 꾸준히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나가면 뭔가 이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하셨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일부 우리가 항상 사죄나 사과의 태도를 얘기할 때 독일의 이제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 사진과 진심 어린 위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 측에 얘기를 하면 일본 측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무슨 독일만큼 뭐 가스실에 아우슈비츠 이렇게 뭐 대량 학살을 하고 그렇게 했냐? 우린 그 정도 아니었다. 왜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냐? 이런 반응을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2차 대전 과정에서 유태인 학살 6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일본인들은 대동아 전쟁에서 아시아 국가들 피해가 2천만 명이 사망한 그런 상태입니다. 1,000만 명이. 일본 자국민도 310만 명이 죽었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 국민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네.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피해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 측은 저는 그건 상당히 그 무성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왜곡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전이었습니다. 이게 뭐 한 4, 5년에 끝난 것이었고 네. 명백히 했거든요. 네. 전쟁 책임을 주체라는 것이. 근데 일본의 경우는 뭐 청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러일 전쟁하고 1931년 뭐 만주 사변 37년에
중국 침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약간 식민 지배하고 전쟁하고 또는 그 제국주의 간의 어떤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섞인 게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2천만 명 이상의 아시아 국민이 희생당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누구나 그랬다는 식으로 이것을 물타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이 아주 지금 잘못된 사악한 그런 사고 방식이죠. 그리고 식민통치는 일본에서 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 식민통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입장하고 한국과 중국의 일본과 중국의 입장,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게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인데 사실 식민통치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그 학살 못지않게 어떤 말하자면 일본인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언어 말살 정책이라든지 네. 창씨개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인들이 진정한 사죄가 필요하다. 왜 그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그걸 계속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동원 없었다. 강제징용 무슨 징용이냐. 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가 아니다. 자발적인 거다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지. 한국이 먼저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을 건들고 자극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본 정부하고 우파 정치인들, 우파 세력들이 한국민들, 한국 정부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 원인의 근원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본의 서점에 가면 혐한 코너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 코너인데 다 혐한 서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사죄를 해야 돼? 이미 했잖아. 뭐 무라야마 다마 통렬한 사죄와 반성했잖아. 어쩌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야스쿠니 신사 A급 전번들이 있는데 계속 참배를 합니다. 지금 뭐 다카이치라던가 고이즈미 신지로 뭐 차기 1, 2위 총리 후보도 거의 직접 참배를 했고요. 또 독도 영연권 주장하고요. 교과서 역사 왜곡하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일본? 그 이제 일본 사회에 이제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양 교수님이 이제 그 과거사에 관한 일본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방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일본이 이제 그 일본의 진보 세력 즉 그 사회당을 주축을 한 진보 세력들이 상당한 의석을 갖고 그 이제 보이스를 낼 수 있었을 때는 사실 그 이런 그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그 일본 많은 국민들이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보 자민당 정권이 일시적으로 90년대 쓰러졌다가 그때 진보 정권들이 진보적인 성향의 리더들이 이제 그 과거사 반성하고 뭐 여러 가지 담화를 발표하고 한 거에 대한 이 반발이 이제 일본 사회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교과서 문제라든지 뭐 야스쿠니 참배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뭐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그 문제를 계속 주기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일본 사회의 이제 변화에 큰 이제 원인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일본 사회에 이제 이런 변화가 언제 다시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올 수 있을 거냐. 그게 이제 뭐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지금 일본에는 이제 진보 세력들이 양심적인 그 이제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네. 적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쩌면은 우리로서는 이제 그들 그 일본과 시민사회 교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서로 이제 그 의견을 목소리를 서로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 이익이 정말 큰 관심사다,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고이즈미 신지로 최근에 이제 방한을 했고 뭐라고 했냐? 일본 수산물 다시 이제 허용해줘라. 뭐가 문제냐?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논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던가 이런 일본 수산물 다시 수입 재개 이런 게 좀 논의가 될까요? 일본 측의 주장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은
이미 IAEA 그 원자력 기구에서 이게 전혀 해악하지 않다. 네네. 이게 안전하다고 이제 그 보고서가 나갔고 지금 중국, 대만이 먼저 돌아섰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수산물 수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그 수산물이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은 그 오염수 방류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후쿠시마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전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권 이건 저는 이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과거사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현재 세대하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안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 안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먹어도 괜찮다는 안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과 안심이 있어야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요구하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8개 도도부연에 대해서 수산물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정부 방침대로 나가는 것이고 당분간은 이걸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한일 관계에서 이런 그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정서도 있고 적어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저는 약간 놀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한일 FTA라든지 네. CPTPP 얘기하거든요. CPTPP가 뭐냐?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협력과 동반 협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수산물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율 위반이 되는 게 우리가 CPTPP 하자 해놓고 일본 수산물 안 된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민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하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말씀하셨고 수입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CPTPP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포괄적인 태평양에 있어서 경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상당히 한국 정부로서 고민거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는 환태평양이 연계협정에 대해서 한국이 들어가는 건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도의 프레임 자체가 이미 미국도 WTO 나와버렸고 깨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체할 만한 대체 국제적인 어떤 프레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 CPTPP는 확실하게 우리 경제 용토를 확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단지 수산물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일 강경 노선을 펼쳤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뭐 우호 이런 너무나 친일적인 그 강화 노선을 밟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대일 정책 노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용주의라는 그 대외 정책의 기본을 이제 쭉 뭐 발표도 하고 그 일관되게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대일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대일 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역시 과거 정부들의 대일 정책 유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건데 바로 이제 저는 이번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대통령의 언급에서 어떤 그 한일 관계에 난 그 뭐랄까 로드맵 비전을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제 그 굉장히 뭐 과거사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뭐 수산물 문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뭐 해결을 하려고 이제 부딪히다 보면 사실 관계만 악화되고 더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니까 우선 그 셔틀레고 복원을 통해 가지고 정상화 그 관계를 정상화하고 네.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들을 해법을 이제 찾아 나가자 하는 이제 어프로치인 걸로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한일 관계에서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또 많이 풀었습니다. 네.
사할림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법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좀 돌아가는 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선 그 정상 간의 신뢰, 그다음에 한일 간의 우호 네.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속에서 이제 무슨 적인지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속에서 과거사 문제도 이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여미리 인터뷰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네. 양기 교수님,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지금으로서의 대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서영훈 대사님께서 이제 일본 과정도 하셨고 네. 가장 정통 이제 자판 스킬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은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벌써 이제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또다시 구력외교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진보 진영에서 얼마나 대통령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리더십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 국내 정치 역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가 당분간은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총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재 선거를 앞당겨 하게 될 경우에는 물러날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 9월 달에도. 9월 달이면 벌써 다음 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국내 정세가 바뀌는데 지금 일본 국내 정치 역학상 우파 정당이 합세하면서 보다 우경화된 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 원칙적인 투트랙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가되 나머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협력한다는 것인데 이걸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화해 협력에 나가는 그런 패스, 루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이건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커버할 경우, 이걸 잘 극복할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잘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로는 너무 돌발 변수가 많아서 어려울 것이다. 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면 뭐 결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성의를 보였으니까 문제는 일본 측의 성의를 그렇습니다. 보여야 됩니다. 예. 지금은 일본 측이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일본 측에서 반드시 그 메아리가 있어야 돼요. 답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바로 답신, 그렇습니다. 일본의 네, 답신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 특집 서영원 대사님, 양기호 교수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